6. 정복자와 피정복자.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옛말이 있다. 인간의 길, 역사의 길도 로마로 통하고 있다. 아테네는 도시국가로서 아직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다만 산으로 둘러싸이고 강으로 막힌 한 성곽에 국가가 세워져 있었던 과거의 시대를 증명하고 있는데 불과할 뿐이다. 로마가 번성한 것은 산이 이미 국경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탈리아 북쪽의 우뚝 솟은 알프스 산맥조차도 이 로마의 활기찬 발전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로마의 판도는 이탈리아 전토로 확장되었고 다시 알프스를 넘어 갈리아의 어두운 숲을 지났으며 남쪽으로는 시칠리아에까지 도달했다. 넓고 곧은 길이 사방팔방으로 뻗었고 바닥에는 아름다운 돌이 깔렸다. 그들의 국도는 중앙광장의 금색 기둥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 남쪽으로는 시칠리아, 북쪽으로는 라인강,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비잔티움까지 이어졌다. 중도의 강을 만나면 돌다리가 놓여지고 길은 다시 이어진다. 해안에 다다르면 보이지 않는 길이 바닥에 놓여져 그것은 아테네로, 아프리카로, 브리튼으로 이어진다. 로마인은 그리스의 모든 항구에서 눈에 띄는 대로 선박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도끼를 쓰지 않고 칼로써 선박을 만든 셈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다. 그 해로를 통해 짐을 잔뜩 실은 배가 로마로 향했고 그 육로를 따라 대상들이 로마로 향했다. 사람들은 이미 두 개의 바다를 연결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 홍해와 나일강을 연결하는 운하가 구축되었다. 배는 나일강을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고 거기서 중국의 비단을 로마로 보냈다. 중국의 비단. 로마의 귀부인들은 이 부드럽기 짝이 없는 비단을 만지며 누가 이런 천을 짰으며 누가 이렇게 눈부신 무늬를 수놓았을까 하고 상상해보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 비단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어디 있을까? 지리학자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비단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두 군데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중국인이 사는 나라이며 그곳에는 배로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세라인이 사는 나라로서 그곳은 육로로 오랫동안 여행해야 하는 동쪽 사막 속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두 나라가 실은 같은 중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인도나 중국에서는 로마가 어디 있는지 단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멀리 떨어진 이 두 개의 세계는 아직 깊은 안개에 가려 서로 상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인도는 상하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좀처럼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로마인들은 코끼리를 뱀소라고 부르고 있었다. 코끼리는 로마에서는 불가사의한 동물로서 뱀의 손을 가진 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두 세계의 거리는 차츰 좁혀지기 시작했다. 인도의 말라발 해안에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왕을 기념하는 신전이 인도 신들의 신전과 나란히 세워졌다.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 왕의 명령으로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 로마 제국의 전 영토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지도가 걸렸다. 로마인은 이 지도야말로 최초의 세계 지도라고 자랑했다. 지도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브리튼의 북방, 토레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그려져 있었다. 로마인은 이집트에서 곡물, 연마된 석재, 서정용 파피루스, 눈부신 빛깔의 유리 꽃병 등을 수입하고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대리석과 청동을, 키오스에서는 술을, 사모스 섬에서는 공작을, 메로스에서는 백조를 수입했다. 이 백조나 공작은 로마 정원에서 벌어지는 주연석상에 오르는 진미였다. 스페인은 곡물, 양주, 밀랍, 기름, 금, 은, 스페인 감을 로마로 보냈다. 갈리아인은 밀과 양주를 헌상했다. 노예들은 갈리아에서 직조한 붉은 천의 옷을 입었다. 브리튼에서는 주석이, 엘베 강변에서는 호박이 왔다. 볼가강 맞은편의 우랄 알타이 산맥 경사지에서는 사냥꾼이 짐승들을 사냥하고 있었으며 열심히 사금을 채취하고 있었다.
카스피에서 시작되는 초원에서는 유목민이 흔들리는 조그만 배와 같은 막사를 수레에 싣고 새로운 토지를 찾아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피나 황금을 아조프에까지 운반했다. 드네프르강 연안에서는 스키타인 농부가 소를 몰고 있었다. 타나이스나 케르체에서는 그리스의 상선이 스키타이의 곡물과 모피와 금을 비잔티움이나 로마로 실어 날랐다. 사막이나 산맥을 넘어서 긴 대상의 행렬이 여행하고 있다. 그들은 동방의 나라 인도나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중국에서 약에 쓸 미랄이나 향로, 비단, 도자기 등을 가져왔다. 동방으로부터의 또 하나의 길은 바다였다. 야자껍질과 나무로 만든 뗏목이 파도와 태풍과 싸우면서 실론성 근처로 모여든다. 그 배에는 중국의 비단이 실려져 있다. 이 물건은 인도의 서해안 말라발에서 이집트 배에 바꾸어 선적된다. 경험 많은 해상 안내인의 인도 아래 배는 위험한 만을 가로질러 가까스로 홍해로 빠져나간다. 세계 도처에서 각양각색의 물건이 로마로 운반되었다. 이에 대하여 로마는 무엇을 지불했는가? 로마인이 해외로 보내는 물건은 지극히 적은 양이었다. 로마의 오스티아 항구에서는 술이나 기름, 양모 등을 담은 짐짝이 실리고 있었다. 북쪽 갈리아에는 로마 직공의 제품이 보내졌다. 그렇지만 온 세계가 로마로 보내는 물건에 비하면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봤자 별것 아니었다. 동방의 인도나 중국에서 오는 물건에 대하여 로마는 금화나 은하를 지불했다. 그것은 루비나 사파이어나 비단과 교환되어 물과 같이 흘러나갔다. 2000년 후인 오늘날에도 로마의 화폐가 인더스강이나 겐지즈강 유역에서 가짜 화폐를 구분 못하는 인도인을 태연하게 속이고 있었다. 그러면 로마인은 어디서 화폐를 입수했을까? 로마인은 2세기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마음대로 약탈을 자행했다. 정복당한 나라들은 단지 싸움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에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복된 나라에서는 1000탈렌트의 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정복자는 정복자의 막대한 출비를 조달해 주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피정복자는 정복자의 막대한 출비를 조달해 주었던 것이다. 황금을 실은 배가 쉴 새 없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 어쩌다 이 배가 난파하면 배에 실린 황금은 해저의 정원에 그대로 묻혀버리고 만다. 로마의 장군들은 엄청나게 많은 재화를 손에 넣고 금이 환영한다. 무명의 용사도 값비싼 전리품을 손에 넣는다. 귀족의 젊은 아들들은 귀찮은 빚쟁이를 피해 해외로 나갔다. 얼마나 편리한 노릇인가. 고리대금업자에게 원금의 2배를 갚아주고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카이사르와 함께 일부 상인들도 갈리아로 갔다. 그 군단은 싸우면 반드시 승리했다. 급류를 만나면 주저없이 다리를 놓고 진격했고 나무 그늘에 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밀림 속으로 거침없이 전진해 나갔다.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나 세리들은 이곳저곳에서 제멋대로 약탈했다. 로마는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렇게 되자 정복당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황제가 약탈하는 것뿐이었다. 황제의 관리가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 나라로 나가서 토착민의 인구를 조사했으므로 누구도 탈세를 못하게 되었다. 로마의 국도는 사방팔방으로 그 촉수를 뻗쳤다. 이 탐욕스러운 촉수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원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탐나는 것은 노예였다. 세계 각처에서 붙잡혀온 노예는 로마의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발을 하얗게 칠한 노예는 해외에서 온 노예이다. 월계수로 만든 모자를 쓴 노예는 라인강 근처에서 포로가 된 노예이다. 그들은 푸른 눈에 금색 머리털과 수염을 하고 있다.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피부가 검은 사나이들은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이다. 로마인은 타국인을 노예로 만들므로써 자유로워졌다. 그것은 또다시 로마인 자신도 부자유하게 만드는 제도, 즉 노예제도 위에서의 공허한 자유였다. 전쟁이 차례로 계속된다. 자유민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정복자와 피정복자 모두 두 패로 나뉘어 싸우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강은 흐르고 있으니까. 로마는 그리스가 이룩하지 못했던 것을 이룩했다. 그들은 지중해 전역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것이다.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다. 이집트나 갈리아의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탈곡한다. 그러나 이 곡물은 로마로 보내져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굶주린 자식들뿐인 가난한 시민들에게 분배될 따름이었다. 로마인들이 노동을 하지 않게 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다. 지난날 그리스에서 그랬듯이 노예제도는 많은 실업자를 만들어냈다. 시민은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하루를 놀며 지내고 거리를 빈둥빈둥 돌아다니다가 이따금 아름다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사치스러운 차림의 부자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가마는 붉은 제복을 입은 노예들이 메고 주위에는 시커먼 인도인 노예나 식객으로 있는 자들이 따르고 있다. 가마가 멈춰서면 노예는 급히 주인이 어느 쪽으로나 내릴 수 있도록 양쪽 문을 열고 허리를 구부린다. 군중의 눈에 하얀색의 훌륭한 상의를 입은 사나이가 비친다. 상하 장식이 달린 붉은 장화를 신고 있다. 이 붉은 장화는 귀족이나 고관만이 신을 수 있는 것이다. 고관은 매우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심심한 것이다. 그렇다. 로마인은 모두 심심했다. 로마인 중에는 배가 고픈 자도 있고 진수성찬에 실증이 난 자도 있었다. 이 굶주린 하층 계급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무료로 먹을 것을 주고 기분 전환을 위한 연극 따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날 이 게으른 사람들의 조상은 땅과 일자리를 요구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타락한 자손들은 땅 대신 무료 급식을, 일 대신 오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과 동물. 그들이 경기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동물을 채찍으로 후려갈기며 서로 죽이도록 시키고 있다. 그런데 야수들도 공연히 싸우려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채찍으로 후려갈기며 억지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야수가 서로 상처를 내고 죽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관중은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피를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인간을 사자와 싸우게 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피를 본 후에야 겨우 만족을 한다. 그러나 곧 그것에도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기장에 기둥이 세워지고 남녀 제수가 결박된 채 처형된다. 형 집행자는 굶주린 야수이다. 관중은 공포와 흥분의 비명을 지르며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본다. 그러나 관중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무서운 광경을 원한다. 인간과 인간과의 사투이다. 그래서 경기장에서는 인간끼리의 칼싸움이 벌어진다. 검투사는 서로 상대를 죽일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수많은 관중 속에 한 명도 이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한 사나이가 있었다. 바로 철학자 세네카이다. 그는 이 토할 것 같은 처참한 광경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황제가 있는 귀빈석에서 일어나 급히 집으로 돌아와 서기에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적게 했다. 낮에 나는 우연히 경기장에 들렀다. 피비린내 나는 짐승끼리의 싸움에 이어 즐거운 공연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어떤가? 잔인한 살인이 행해진 것이다. 아무 방패도 없는 사람들끼리 칼싸움을 시켰다. 관중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상대를 죽인 자를 찬양한다. 그러나 그 역시 다음 경기에서 다른 상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도둑이나 살인자에게도 정식으로 형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광경을 구경하며 기뻐하는 것일까? 로마인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이 따르리라는 것을 모르는가? 그는 구술하는 일을 중단하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로마인에게 호소해 본들 무엇이 해결되겠는가?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적을 용서하라.
노예를 불쌍히 여겨라 하는 간절한 설교 따위는 한낱 잠꼬대로 들릴 뿐이리라. 노예도 같은 인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다. 같은 푸른 하늘 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로마인과 똑같이 삶을 향유하고 똑같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타일러봤자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들은 노예인가? 아니, 인간이다. 세계의 인간은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이다. 이런 말은 로마인에게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세상을 개조하려 해도 헛수고일 것이다. 운명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고 있다. 아무리 빌어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운명은 슬픔이나 애수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밤하늘의 별도, 지상의 인간도 그 운명을 따르고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세네카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인간은 용기를 다하여 자기 자신에게 부과된 운명을 의연하게 참고 견뎌내야 한다. 노예냐 죽음이냐? 어느 쪽이 좋은가? 용기를 내어 험난한 운명을 꾹 참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운명에 도전할 것인가? 노예는 눈썹 위에 낙인을 찍도록 얼굴을 내밀면서 마음속으로는 주인은 우리들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자유이다 하고 스스로를 위안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칼을 들고 정복자와 싸울 것을 다짐할 것인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노예로서 오래 살기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역사가 푸르타르코스는 루키아의 크산토스 시민들이 로마군에게 정복되었을 때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자유를 선택한 일을 감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남녀 성인들만이 자진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까지 울면서 타오르는 불길에 몸을 던졌고 성벽에서 뛰어내렸으며 스스로 아버지의 칼 앞에 가슴을 내밀었다. 승리에 도취한 정복자도 여기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로마의 지휘관은 루키아인의 목숨을 구한 자에게는 상금을 주겠다고 부하에게 포고했지만 구출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은 비단 루키아인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웠다. 정복되어도 끝까지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파도와 같은 정복자들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었다. 한 장소에서 반란이 진압되면 또 다른 장소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강대한 로마 제국은 그것을 진압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권위는 약해지고 그 체제의 기초인 노예제도도 흔들렸다. 로마는 그 판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진압군을 이동시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럴 만큼 많은 군대가 없었다. 그래서 게르만인이나 갈리아인으로 부족을 메워보려고 했지만 이 게르만이나 갈리아의 용병은 명령에 불복하고 오히려 그 칼을 로마군에게로 돌릴 때가 있었다. 로마는 서방과 북방의 이 야만 부족을 억압하기 위해 골치를 앓고 있었다. 한편 동방에는 로마 문화의 선구자가 있었다. 로마인은 페니키아인에게서 그리스를 경유하여 문화를 배웠고 과학은 이 동방에 있는 세계의 십자로에서 태어났다. 이 동방의 여러 민족을 진압하는 것이 실은 서방이나 북방의 민족을 진압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유대가 그 뛰어난 정신력을 나타낸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양치기인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다윗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정신과 신앙의 힘으로 이 거인을 쓰러뜨렸던 것이다.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는 마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과도 같았다. 로마군이 한 차례 진군을 개시하면 그 발소리, 파송구, 투석기, 화살 발사기 등의 우렁찬 소리로 대지조차도 벌벌 떨었다. 이 군단의 세력 앞에서는 아무리 방비가 견고한 성이라도 단번에 무너져 버렸다. 로마군은 계속해서 멀리 진격했다. 도시는 폐허가 되고 포도밭도 가수원도 눈 깜짝할 사이에 황무지로 변했다. 그들은 인도를 석권하고 카프카스를 지나 스키타이에 진입하고 그곳에서 게르만의 국가를 경유하여 귀국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원을 그리며 동서를 일주한 셈이었다. 로마는 세계의 국경인 해양을 로마의 국경으로 삼으려 했다. 그것은 또한 로마의 위대한 카이사르 장군의 유훈이었다. 그런데 인도 진군 도중에 소국 유대가 그 앞길을 가로막았다. 이런 약소국이 어떻게 이 건장한 거인 로마에 맞설 수 있었을까? 유대는 자신들이 믿는 정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유대의 신은 로마의 신과 다르다. 유대인은 신의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신이란 진리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유대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숭상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로마의 속국은 모두 그렇게 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유대인은 만물의 창조주인 유일신 여호와에게 깊이 귀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의 영지, 그 힘, 그 자애, 그 신성, 그 진리는 언제나 무한하며 영원불멸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국 유대가 지금 대제국 로마의 앞길을 감히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로마는 1개 군단을 파견했다. 1개 군단만으로도 2주 정도면 충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군단은 괴멸하여 유대군의 추격을 받는 변을 당했다. 로마군이 신주 모시듯 하는 금색의 독수리가 수놓인 군기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몇 달 뒤에 로마는 3개 군단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공격을 가했다. 이 대군이 유대의 산목, 소나무숲, 포도밭이나 올리브 숲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진지에서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몇 달이 지나도 예루살렘은 건재했다. 로마의 3번째 군대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자기들이 대단히 강한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마는 불과 2개 군단으로 이집트를 정복하고 4개 군단으로 게르만을 굴복시켰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황태자가 이끄는 10개 군단을 파견한 것이다. 로마는 유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만약 유대를 정복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이미 게르만이나 갈리아에서 반란의 징조가 보이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주위에 성을 공격하기 위한 뚝을 쌓고 그 위를 로마군의 전차나 쇠갈고리를 가진 파송 도구가 전진했다. 그런데 유대군은 그 밑에 굴을 팠다. 그러자 이들 철제병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로마군의 발밑이 내려앉고 말았다. 무력으로는 도저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로마군은 이번에는 굴량 작전으로 나왔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시 주위에 높은 벽을 쌓아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다. 굶주림이 예루살렘을 습격했다. 시체를 파묻을 장소가 없을 만큼 굶어 죽는 자가 속출했다. 시체는 성벽에서 골짜기로 내던져졌다. 시내에서 탈출한 자는 로마군에게 체포되어 책형에 처해졌다. 늑대나 들개들은 배가 터지도록 시체를 먹었고 인간은 굶어 죽는 판이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굴복하지 않았다. 새로운 공성용 둑이 축조되었다. 하나의 성벽이 무너지면 그 내부에는 또 새로운 성벽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로마군은 신전의 높은 벽 옆까지 진출했다. 아직 그 누구도 이런 요새를 공격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붕은 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순백색의 대리석 원주는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벽은 향기로운 솔나무와 삽목의 송판으로 덮였으며 바닥에는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었다. 바로 이러한 장소에 자기들만이 유일한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로마인이 침입했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은 모두 야만인으로 비쳤다. 그러나 진짜 야만인은 어느 쪽일까? 이 성당을 건축한 유대인일까? 아니면 이 인간의 보물을 파괴하려는 로마인일까? 한쪽 민족에게는 그 긍지와 성스러운 영혼과 조국의 소원을 상징하는 신전이 있었다. 이에 비해 다른 쪽 사람들은 약탈품의 분배에 혈안이 된 도둑들이 아닌가. 그 도둑들은 이 아름다운 보물을 훔치고 파괴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6일 낮 6일 밤을 로마군은 신전의 벽을 철퇴로 파괴했다.
그들은 높은 사다리를 걸쳐놓고 벽으로 기어 올라갔다. 로마군은 성 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군은 내진으로 돌입하여 제단으로 다가갔다. 제단 근처에 이르자 무수한 화살이 로마군의 가슴을 겨냥하고 날아왔다. 이 신전만이 유대인에게 남은 유일한 보루였다. 그리고 이 보루는 최후까지 성스러운 신전이었다. 신관들은 이 제단에 앉아서 기도드리고 있었다. 최후의 찬송가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화살의 시위 소리에 섞여 울리고 있었다. 신전은 화염에 휩싸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금귀화를 뜯어서 적에게 던졌다. 최후의 성가 합창이 울려 퍼지고 이윽고 조용해졌다. 로마군은 불탄 자리에서 7갈래의 촛대와 황금으로 된 신구를 찾아냈다. 신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유대인의 신을 향한 신앙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 언제까지나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 후에 유대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그 수령은 펄 코쿠바라는 자였다. 그것은 별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보루를 구축하고 병사를 모집하여 무장시켰다. 이번에는 브리툰으로부터 로마의 제1의 명장이라고 하는 율리우스 세루벨스가 소환되었다. 그러나 유대는 항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하도로 연결된 보루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하나의 보루가 함락되면 살아남은 수비병은 지하도로에서 다음 보루로 옮겨갔다. 후세의 역사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아, 유대의 백성이여. 그들은 쫓기는 몸이 되어서도 그 나라를 떠나기 싫어 땅속으로 숨으려 했다. 로마는 적을 공격하려 하지 않고 차례로 보루를 포위하고 그 식량 보급로를 차단했다. 이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마침내 마지막 보루까지 함락되고 말았다. 그리고 폴 코쿠바는 참살되었다. 유대는 폐허로 변했다. 남자는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체포되어 말보다 싼 가격에 노예로 팔려갔다. 유대는 영원히 조국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이 존중하는 문서나 성서만은 결코 잃지 않았다. 그 영웅의 창가, 습관이나 예언, 성자의 가르침과 사상 등은 구약 성서로 남아있다. 유대인은 그 유랑의 세월 동안 이 책에서 온갖 예언을 배웠다. 그리고 세계에서 전쟁이 없어지는 날을, 사람들이 서로 죽이지 않는 날을, 동물들까지도 사이좋게 지내는 날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늑대와 양이 자리를 같이 하고 인간과 어린아이가 그것들과 더불어 놀게 될 그날을. 유대인들은 앞을 다투어 국외로 도망쳤다. 그러나 정복자 로마도 마침내 다른 민족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엄격한 학교에 대하여. 인간 역사의 흐름은 로마 역시 스치고 지나갔다. 로마가 걸어간 길은 인간에게 있어 위대한 고뇌와 영광, 그리고 치욕의 길이다. 그 법률은 정복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황제의 권력 증대는 그의 압정에 의한 희생자들의 공포와 노여움을 고조시키는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인간은 이 냉혹하고 엄격한 학교의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로마라는 학교는 인간에게 뭔가 귀중한 것을 깨우쳐 주었다. 로마의 법률은 단지 로마 시민의 권리만을 지켜주었다. 식민지의 미개인이나 노예에게는 무엇 하나 권리다운 것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로마법은 상당히 명확하게 시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근대화가 시작되어 모든 시민이 권리를 갖는 시대가 온 후에도 모범법전으로서 연구되었던 것이다. 로마의 군사훈련법은 로마군을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배려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법은 훗날 나라를 지키는 모든 나라의 군대에 모범으로서 받아들여졌다. 로마인의 무용과 그 군기에 대하여 프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장교가 직접 수롱으로 뛰어들어 적병과 격투하고 전사하는 일도 많았다. 카이사르의 말 앞에서는 병사들은 주저없이 강적과 맞섰다. 카이사르는 스스로 용감한 싸움에 모범을 보이는 한편 몇 사람의 장교를 위기에서 구출해냈다. 언젠가 싸움이 불리해지자 카이사르가 자기 방패를 내던진 일이 있었다.
그와 그 망료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장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몸을 굽히고 카이사르가 방패를 던질 만큼 싸움을 위태롭게 만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진심으로 비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인의 귀감이리라. 카이사르는 병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그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었다. 그는 쉬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 마구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잠시 동안 눈을 붙일 뿐이었다. 말 위에서 전군을 질타하고 언제나 한꺼번에 2가지 명령을 내렸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였다. 어느 날 갈리아인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때 강은 얼어붙고 숲은 폭설에 덮여 있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군단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호련히 반란 지역에 나타났다. 마치 카이사르가 이 반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신속한 대응이었다. 그의 수법은 항상 그러했다. 언제나 번개처럼 적을 급습하는 것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갈리아의 800개에 이르는 도시를 정복하고 300부족을 평정했다. 갈리아는 용감하게 싸웠고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끝까지 분투하다 죽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다. 카이사르는 여러 민족의 정복자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인물이다. 그는 갈리아에서만도 100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또한 100만 명의 인간을 노예로 하여 본국으로 데려왔다. 그 군대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미움과 눈물의 마중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군대의 피해 약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카이사르가 고금을 통틀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명장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로마는 냉혹한 세계이며 엄격한 학교이다. 그것은 노예의 손으로 구축된 세계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로마 수도의 거대한 아치를 보고 경탄했다. 3층으로 된 높은 돌다리가 걸쳐져 있는 것이다. 이 3층 돌다리의 한쪽은 저 멀리 아득한 구릉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지평선 저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리 위의 수로에는 산에서 끌어온 차가운 물이 힘차게 로마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돌층계, 그것은 지난날 몇천 명의 관객을 수용했던 원형극장의 관람석이다. 이런 거대한 극장이 로마에 있었던 것을 아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역사 시간에 로마사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로마인이 갖가지 거대한 공사를 성취한 사실을 알고 감탄한다. 언젠가 열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습지를 제거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있는 커다란 호수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자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 습지는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3만 명의 인부가 11년에 걸쳐 이 공사를 완성했다. 마침내 물은 티베르 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간척지는 푸른 목장이나 밭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병에 쓰러진 노예의 얼굴, 뼈와 가죽뿐인 노예의 육체를 상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간척지가 몇천 명의 노동자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상상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가슴속에 전혀 다른 아름다운 광경을 그릴 것이다. 화창하게 갠 이탈리아의 하늘, 호스에서 티베르 강으로, 티베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상상할 것이다. 어느 쪽 그림이 올바른 것일까? 역사는 로마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역사는 고발하고 변론한다. 우리들은 로마를 회상할 때 목에 칼을 쓰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노예의 행렬이나 피투성이가 된 검투사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저 폭군 네로와 함께 철학자 세네카가 떠오른다.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숨통을 끊거나 장난삼아 불구자를 때려 죽인 황제 콤모도우스에 대해서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만 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훌륭한 황제도 기억하고 있다. 로마는 모든 민족의 압제자였다.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하여 겨우 형식적인 자유만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예술과 학술은 보존하여 이를 후세에 전했다. 로마인은 그리스인을 얕잡아보고 경멸했지만 그래도 그 그리스인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올림픽 경기에서는 승리의 월계관을 겨루었다. 로마의 시인은 호메로스의 뒤를 따랐다. 베르길리우스는 트로이아인 아이네이아스의 모험을 시로 읊었다. 오비디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낭만적인 전설을 시로 써서 이야기했다.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나 타키투스는 헤로도토스나 도큐데이디스에서 시작되는 인간 역사의 뒤를 받아서 기록했다. 역사에 의해 고발된 로마의 재상은 무겁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검사인 동시에 변호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야말로 로마를 변호하는 증언이다. 현대에는 로마인의 언어, 즉 라틴어에서 검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하는 말이 계승되고 있으며 또 법전, 법률가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과학도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에서 전해졌다. 사전에는 로마의 학교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체조장, 아카데미, 강당, 강의, 박사, 교수, 학생, 물리학, 수학, 철학.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어 아니면 라틴어인 것이다. 후세를 위해서 인류의 경험을 모아 책으로 남겨놓은 고대의 학자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나태하고 탐욕스러운 로마 안에서도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한 학자가 있었다. 로마의 자연연구가이자 제독이고 정치가였던 데폴리니우스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 그는 자연의 일체의 존재, 즉 광물, 식물, 동물의 완전한 인덱스를 만드는 대사업에 착수했다. 비록 이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있어 더없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거의 침식도 잊은 채 밤낮으로 지리, 천문, 자연, 의학에 관한 책을 탐독했다. 차례로 섭렵한 다음 기록을 하고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자기 의견을 첨부했다. 또 여행이나 원정을 갔을 때도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그는 드디어 2000권의 책을 독파했지만 이것은 다만 연구 재료에 불과했다. 하나의 거대한 사상의 전당이 그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전당에는 자연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 권, 또 한 권 책이 나왔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전당이나 건물이 아니라 이른바 일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 37권의 대저술인 것이다. 폴리니우스는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항성과 유성, 동물과 식물, 멀고 가까운 땅, 아득한 옛날 등에 대하여 그 저술을 진행시켰다. 그의 지식은 한없이 넓고 깊었다. 극지에서는 하늘에서 해가 지지 않으며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것이라든가 빛이 소리보다 빨리 전달된다는 것, 달과 태양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상상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폴리니우스, 그는 자연사에 있어서의 헤로도토스였다. 그는 가슴에 눈과 입이 달린 인간의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조개는 달이 만올이 되었을 때만 자란다고 생각했으며 별자리 가운데 사냥개 자리가 해상에 태풍을 일으키고 포도주를 발효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폴리니우스에게 있어 자연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식물은 과일과 포도주와 향유를 인간에게 주기 위해 존재한다. 나무의 줄기는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철은 전쟁을 위해, 황금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황금을 찾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파헤치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대지에 금이 가고 흔들리면 놀라서 당황하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지진은 인간이 땅속을 파헤치기 때문에 대지가 노하여 보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폴리니우스는 인간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은 야수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사자도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인간은 저희들끼리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인간만이 명예욕과 무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폴리니우스가 궁전이나 원로원이나 경기장에서 마주치는 로마인들은 인간임을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한결같이 부지런히 살아온 그 일생에 의해 또 그 죽음에 의해 이와 같이 훌륭한 로마인도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훗날 그의 조카 소폴리니우스는 역사가 타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귀하의 부탁에 따라 행복스럽게 대사업을 성취하고 훌륭한 책을 쓴 나의 숙부의 최후에 대해 진술하겠습니다. 불가사의한 운명으로 숙부는 번영한 땅에 멸망에 즈음하여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억은 언제까지나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숙부는 해군 제독으로서 한대와 함께 미세는 곳 부근에 있었습니다. 8월 22일 생전 처음 보는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산 모양의 구름이었으며 그 줄기는 하늘을 찌르고 가지는 우산과 같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숙부는 무엇이든 조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연연구가의 열성으로 한 척의 배에다 출항 준비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수비오 기슭에서 구원을 청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 함대가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숙부는 기함을 타고 용감하게 위험을 향해 전진하면서 갑판에 서서 무서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서기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재해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배 위에는 더욱 많은 재가 떨어졌고 더욱 뜨거워졌고 가벼운 돌과 용암까지 섞여서 날아왔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스타피아이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베수비오 산에서 높은 화염이 솟구쳐 오르고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숙부와 그 노예들이 있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쏟아지는 돌을 피하기 위해 방석을 머리에 붙들어 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유황연기와 불꽃을 피해 도망쳤습니다만 갑자기 숙부는 기운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노예의 부축으로 일단 일어섰으나 곧 다시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쿨라네움과 분베이의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이다.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휴화산 베수비오 기슭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날 아침에도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모두들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발소에서는 손님이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병사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장사꾼은 상점 문턱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들은 바쁜 듯이 시장으로 가고 있었으며 농부는 계란과 닭을 팔려고 시골에서 거리로 왔다. 빵집에서는 새로 구운 빵을 진열하고 양화점에서는 샌드레치수를 재고 있었다. 솥이나 냄비를 파는 행상이는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이 푸른 하늘 밑에 활기찬 도시가 몇 시간 후에는 뜨거운 화산재에 파묻혀버릴 운명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자연은 인간에게 그 약함과 무력함을 또다시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멸에 빠진 도시를 구하고자 함대를 파견한 로마의 제도 폴리니우스의 용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돌과 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지만 그는 절대로 퇴각 명령을 내리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제독으로서의 임무와 자연연구가로서의 의무에 충실했던 것이다. 7. 투쟁과 멸망. 그래도 인간은 걸어간다. 인간은 작고 인생은 짧다. 인간 앞에는 끝없는 넓은 공간과 무한한 시간이 펼쳐져 있다. 인간은 그 더딘 걸음으로 이 긴 여로를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까? 인간은 살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간의 힘이 있다. 봉화에 의해 정보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전달된다. 말로 달리면 며칠이 걸릴 것을 인간은 봉화를 이용하여 단 몇 시간 만에 소식을 알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대나 국가를 초월하여 일의 성과가, 예술의 정수가, 새로운 사상이, 영웅의 승리가 마치 봉화와도 같이 전달된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을 걸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는 그 전 영토의 측량이 시도되었다. 지리학자는 지도에 모든 도시의 이름을 써놓고 측량기사는 도시에서 도시까지의 거리를 쟀다. 마침내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 드디어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나타내는 한 권의 지도가 완성되었다.
도시는 작은 2개의 집으로 표시되고 꼬불꼬불한 선 하나하나는 역참에서 역참까지의 길을 나타냈다. 여행자는 지도를 보고 스파르타에서 아르고스까지, 아르고스에서 코린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며 며칠이나 걸릴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지상의 토지를 발걸음수로 모두 측량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바다를 측량하기란 더욱 어렵다. 바다에서 어떻게 항로를 발견할 것인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듀레의 마리누스는 처음으로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기입했다. 이 선은 지도상에만 있는 곳으로서 바다 그 자체에 그어진 것은 아니다. 세계는 더욱 크고 넓어졌다. 로마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리튼 섬 같은 것은 실제하지 않으며 그곳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이 브리튼 섬에 2번이나 건너갔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양이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며 로마는 이 대양을 국경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로마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대양 저쪽에도 사람이 사는 땅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탐험가 유바는 실제로 이 새로운 나라들을 찾아 나섰다. 유바는 망망대해에서 야자나무가 무성한 카나리아 제도를 발견했다. 그는 이 섬의 화산 위에 깃발과 같은 구름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이 섬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옛날에 죽어했던 집터만 발견했을 뿐이다. 몇 마리의 개가 이 폐옥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보고 지저댔다. 이것은 이곳에서 인간이 살았다는 증거였다. 이와 같이 인간은 계속해서 세계로 전진해 나아간다. 시간도 또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고 있었다. 아테네에서는 풍향탑에 시계가 장치되어 있어 나그네는 탑을 쳐다보고 시간과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를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름은 하루가 길고 겨울은 짧았다. 달력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얼마 전부터 1년을 12개월, 한 달은 30일로 나누고 있었다. 밀레투스의 탈레스는 1년이 365일과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달과 주기는 마음먹은 대로 계산할 수 없었다. 날을 계산하도록 명령받은 로마의 신관은 여러 가지가 혼동되어 갈피를 못 잡았다. 2 종류의 1년이 완성되어 하나는 12개월 365일인가 하면 또 하나는 13개월 377일이 되는 것이었다. 또한 새해가 10월 15일에 시작되는가 하면 계절은 여름인데 달력에는 겨울이 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 소시게네스에게 명하여 이 혼란을 정리시켰다. 소시게네스는 모든 학설을 정리하여 12개월 365일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다. 그리고 1년에 4분의 1이 남는 것을 없애기 위해 4년에 한 번 윤년을 설정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안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의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그보다 훨씬 옛날의 일을 알고 싶어 했다. 지리학자 스트라본도 스스로 물어보았다. 지구는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았을까?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답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해안선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고대의 도시가 지금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해저에서 화산이 분출하여 섬을 만든다. 예를 들면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여 시칠리아 섬이 생긴 것과 같다. 스트라보는 대륙의 발생 역사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는 이 거대한 세계의 열쇠를 작은 세계 속에서 찾아내려고 했다. 그는 피라밋에 사용된 석회암을 조사하고 그 돌이 미세한 조개의 껍질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냈다. 조개 껍질이 해저에서 몇천 년 동안 퇴적되어 지층을 만들었다. 그것이 물속에서 솟아올라 육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상의 싸움. 로마는 이 세계에 우뚝 솟아있는 도시였다. 그곳에서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하늘 높이 날며 지상을 내려다본 소년 파에톤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파에톤의 어머니는 인간의 딸이었으나 아버지는 사두마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였다. 파에톤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사두마차를 타고 달려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태양의 궁전을 방문하여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문 앞에 섰다. 헬리오스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옥자에 앉아 있고 그 양옆에는 시간과 달과 세기의 여신이 배석하고 있었다. 봄의 여신은 화관을 쓰고 그 옆에 가을의 여신은 포도즙을 뿌리고 있었다. 백발의 겨울의 여신 옆에는 허리에 잘 여문 이삭을 감은 여름의 여신이 앉아 있었다. 파에톤,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물었다. 만약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머리 위에 눈부신 후광을 벗고 파에톤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하여 포옹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내 어머니의 말은 사실이다. 그 증거로 내 소원을 무엇이든 다 들어주마. 이 말을 듣자마자 파에톤은 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고 이렇게 말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타고 달리게 해주십시오. 부치는 그 말을 듣자 자기의 말을 후회하면서 아들에게 마음을 바꾸어 다른 소원을 말해보라고 설득했다. 너는 인간이며 죽을 몸이다. 죽을 인간이 그런 것을 소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파에톤은 계속 졸라댔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언쟁을 벌였지만 파에톤은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언쟁할 시간도 없이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동쪽 문을 열고 있었다. 시와 분의 여신은 천상의 마국간에서 불꽃을 내뿜는 말을 끌어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는 성유를 발라주고 자기의 금색 후광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그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당부했다. 하늘을 태울 염려가 있으니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대지와 그곳에 있는 것들을 태울 염려가 있으니 너무 아래로 내려갔어도 안 된다. 내 말을 명심해서 말의 바퀴 자국이 남아있는 한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동안 밤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부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리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소녀는 이미 고삐를 잡고 있었다. 말은 기다리다 못해 발을 구르며 높은 울음소리를 냈다. 여신 오케아니스가 문을 열자 파에톤이 나아가는 앞쪽에 갑자기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말은 동풍을 따라 푸른 하늘을 가르며 질주했다. 길은 험한 언덕길이었지만 하룻밤 동안의 휴식으로 원기가 넘쳐 있었다. 하룻밤 동안의 휴식으로 원기가 넘치는 말은 거침없이 마차를 끌고 내달렸다. 마차는 전보다 훨씬 가벼워서 마치 짐을 싣지 않는 배와 같이 심하게 흔들렸다. 말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 도로 밖으로 벗어났다. 소녀는 정신이 아찔할 만큼 공포를 느꼈다. 그는 말고피를 어떻게 당기는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큰 곰자리가 녹기 시작했다. 언제나 하늘에서 추위 때문에 움츠리고만 있던 용자리도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하계를 내려다보았다. 발밑 아득한 곳에 지구가 있었다. 무릎이 덜덜 떨리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말을 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미 지나온 하늘만도 상당한 넓이였다. 그러나 앞쪽에 펼쳐진 하늘은 그보다 몇 배나 넓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젠 말을 제어할 수도 없었다. 말의 이름을 모를 뿐 아니라 조종할 수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괴물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커다란 정갈이 긴 팔로 구부러진 바늘을 뻗고 있었다. 가엾은 파에톤은 완전히 넋이 나가서 말고삐를 놓쳐버렸다. 완전히 자유롭게 된 말은 제멋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별에 부딪힐 뻔하고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가기도 했다. 다른 자기의 형인 태양신의 말이 이렇게 날뛰며 길도 아닌 곳을 달려가는 것을 보고 멍청해졌다. 지구에서는 이미 구름이 타고 산꼭대기는 불꽃이 쌓이고 산림과 평원도 불타고 있었다. 거리나 마을도 타버려 모든 나라가 재가 되어버렸다.
카프카스도 불타고 에트나는 불꽃을 내뿜고 있었다. 얼어붙은 땅 스키테도 장렬하고 알프스 산맥도 불을 내뿜고 아페닌 산맥도 타올랐다. 전 세계가 불바다였다. 대기는 마치 끓는 솥과 같이 과열했다. 파이톤의 마차도 차츰 뜨거워졌다. 그는 피어오르는 연기와 불꽃 때문에 숨이 막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날 이후 에티오피아인은 피부가 검어졌고 리비아는 사막이 되었다고 한다. 바다에 모래 언덕이 생기고 고기는 모두 깊은 곳으로 헤엄쳐 내려갔다. 바다의 신은 3번이나 바다에서 얼굴을 내밀었지만 뜨거워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바다에 둘러싸인 대지의 신도 물속에 들어가 머리만 내놓고 있었다. 대지의 신은 공포에 떨며 전능의 신인 제우스 신에게 호소했다. 이것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충실하게 당신을 섬긴 나에 대한 보답입니까? 나는 괭이나 가래에 몸을 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곡식과 과일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당신의 보답입니까? 나와 나의 동생인 바다의 신은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하늘만은 중히 여기십시오. 하늘의 기둥이 타면 신들의 궁전도 허물어집니다. 아틀라스도 이제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지도 바다도 하늘도 모두 파괴되면 우리들은 또다시 저 옛날의 카오스의 깊숙한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발 아직 남아있는 것들만이라도 구해 주십시오. 제우스는 이 말을 듣고 올림포스의 산정으로 올라가 천둥을 울리며 번개로 마차를 쳤다. 말의 가세는 찢기고 마차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가엾은 파에토는 유성과도 같이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다. 대하 에리다노스가 그 육신을 받았다. 강의 여신들은 그의 몸을 깨끗이 씻어 묻어주었다. 묘소기의 여신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새겼다. 여기 파에톤의 영혼이 잠들다. 아버지의 마차를 달리며 뽐내며 서둘렀던 탓에 그는 여기에 죽다. 오비디우스는 이처럼 오래된 전설과 새로운 세계의 지식을 결부시켰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단순한 신화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로마에서는 시인들이 다른 시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신이나 영웅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자연의 비밀을 규명하려는 과학자에 대한 시였다. 시인 루크레티우스는 낡고 딱딱한 신앙을 비난한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 신들의 이야기도 하늘에 울리는 천둥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용감히 숨겨진 자연의 나라에 문을 연다. 그의 대담한 마음은 승리를 얻고 캐캐 묵은 세계를 벗어난다. 루크레티우스는 고대 세계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스승 에피쿠로스의 뒤를 계승했다. 두려운 마음 없어지고 세계의 벽은 허물어진다. 그리고 무한한 공간 속의 세계의 모습을 언제까지나 바라본다. 단 하나의 벽만이 루크레티우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다. 그 앞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장애가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세계와는 전혀 닮은 점이 없는 혼돈의 세계의 원형으로서 그 암흑으로부터 길은 시작되고 있었다. 원자는 미친 듯이 회전하고 분열하고 결합하고 서로 엉키며 달리고 있다. 루크레티우스는 대담하게 이 최초의 경계를 뛰어넘었다. 그는 대지와 하늘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를 보았으며 빙빙 도는 원자가 서로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이해했다. 무거운 원자는 모여서 지구를 형성하고 가벼운 원자는 밖으로 밀려나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낸다. 대지에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어 에테르를 뿜어내고 있다. 휘황찬란한 보석처럼 목장의 풀은 빛난다. 호수에는 안개가 깃들이고 아련한 대지에서 하늘을 향기롭게 하는 전기가 피어오른다. 루크레티우스는 태양과 육지가 분리되는 두 번째 경계에 이르렀다. 물이 무거운 흙에서 떨어졌다. 물을 머금은 축축한 흙은 밑으로 가라앉고 바닷물이 그 위를 덮는다. 바람이나 바다 주위에는 평야가 생기고 평야가 움푹 팬 곳에는 산맥이 튀어나왔다. 이윽고 루크레티우스는 세 번째 경계에 이르렀다. 거기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이 분류되었다. 시인의 상상력은 그를 이끌어 이성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혼돈을 구분했다.
동물의 몸을 부드러운 털이 덮듯이 대지의 풀과 나무가 무성한 광경을 그는 상기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햇빛과 비의 분수에 의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물이 태어나는 광경이 보이는 듯했다. 땅은 그야말로 어머니인 대지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다. 그 대지에서 동물이나 새나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대지에서는 팔도 다리도 입도 눈도 없는 괴물도 태어났다. 이 괴물은 적자생존의 싸움에서 패하여 마침내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 그 종족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만이 살아남았다. 사자는 그 용맹으로, 여우는 그 간사한 꾀로, 사슴은 그 민첩함으로 각각 살아남았다. 인간도 처음에는 동물처럼 생활하며 과일과 도토리를 채취했고 태풍이 불면 숲속이나 동굴에 몸을 숨겼다. 그런데 마침내 루쿠테이우스는 4번째 경기에 도달했다. 여기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된다. 그들은 숲속에서 짐승을 쫓고 몽둥이로 짐승을 때려 죽이거나 돌을 던진다. 나무가 저절로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불을 날라다가 화덕을 만들고 주거는 그 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외침소리와 몸짓, 손짓으로 의사가 통하고 마침내는 더없이 편리한 말이 생겨났다. 시간의 길은 더욱 전진하여 이 시인을 처음으로 마을이 형성된 시대로 데려간다. 사람들은 구리를 채취하여 무기와 연장을 만들었다. 그들은 구리를 금보다 소중히 여겼다. 구리가 훨씬 단단하고 만들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구리는 철로 대체되었다. 갑옷이나 도구를 만들 때도 구리보다는 철이 훨씬 좋다. 철로 만든 칼은 구리로 만든 칼보다 훨씬 예리하게 물체를 베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마침내 견고한 성곽 안으로 숨어 적을 피했으며 바람벽 속에 재물을 감추게 되었다. 그 재물은 점점 늘어났다. 새로 나타난 금속, 즉 금이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 또한 힘이 센 자보다는 부유한 자가 존경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권력과 재물을 다투게 되었다. 누구나 서로 싸우고 피로에 지친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스스로를 단속했다. 시간은 시인 루크레티우스를 또다시 전진시켜 그는 대지를 넘고 바다를 건너 나아간다. 바다에는 배가 모여 있고 사람은 산 쪽으로 후퇴하여 평지에는 가수원이나 올리브 숲이나 곡식밭이 가득 차게 된다. 조각가는 정으로 대리석이나 청동을 다듬는다. 시인은 시를 모아 고대의 일을 새로운 시대에 전한다. 이 성은 인간을 인도하여 예술이나 과학의 고지로 데려간다. 그러나 인간은 겸손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신의 덕택이라고 생각했고 신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진이 일어나도 천둥이 울려도 일식이 있어도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 신의 가호를 빌었다. 배가 태풍을 만났을 때 인간은 신에게 기도하지만 배는 헛되게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아이들이 어둠을 무서워하듯이 어른들도 미지의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지혜로운 자가 있어 사람들에게 과학을 가르친다. 밝은 태양이 이 밤을 추방하듯이 이성의 빛은 차츰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공포를 쫓아버렸다. 이렇게 하여 루크레티우스는 자기가 성장한 시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대군을 이끌고 갈리아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크레티우스는 여기서 잠깐 정지할 뿐이다. 그는 다시 미래로 향한다. 그는 세계가 완전히 늙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원자는 불멸이며 우주는 무한하다. 원자는 또다시 결합하여 세계를 형성할 것이다. 새로운 인간이 다시 이 새로운 세계에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시인은 세계의 멸망까지를 모두 관찰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까지 예견했다. 인간의 한평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하는 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사고의 세계에서는 1세기쯤은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것은 눈부신 승리가 아닌가. 그러나 인간의 승리를 축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루크레티우스는 과연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이해한 사람이었을까? 그는 위대한 선구자의 혜택을 받았다. 엠페도클레스, 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루스. 그러나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상상력이 활발히 움직여야 했겠는가. 인간이 진실의 세계를 인식하려면 아직도 몇 세기가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났을까? 만물의 지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 곳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기대와 소망에 힘입어 새로운 과학자들은 오늘도 계속 출발하는 것이다. 무엇이 인간의 걸음을 늦추는가? 고대 문헌으로 눈을 돌리면 그 저자들의 지식이 더없이 풍부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 가운데는 코페르니쿠스보다 훨씬 전에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쿠스가 있었다. 그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음을 알았다. 와트보다 훨씬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기계기사 헤로는 증기의 힘으로 차륜을 회전시켰다.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선박으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고 예언했다.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대양 저쪽에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 또 탐험가 유바는 카나리아 제도에까지 찾아갔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롭게 그 발전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인간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수도를 부설하고 운하를 파고 호수를 간척했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해냈는가? 노예의 손이다. 이 노예의 손이 무거운 돌을 나르고 떡갈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고 깊은 땅속에서 광석을 캐냈다. 만약 노예의 손이 없었다면 거리도, 신전도, 극장도, 고관들의 호화로운 별장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잠시 이 별장을 살펴보자. 별장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밭과 과수원이 있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인다. 여기저기서 분수가 솟아오르고 아름답게 잘 손질한 정원수 밑에는 하얀 대리석 벤치가 빛나고 있다. 별장의 주인은 독서, 산책, 친구와의 한담, 음악, 철학, 체조, 사냥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 저녁이면 금으로 만든 촛대가 주연의 자리를 밝힌다. 손님 하나가 책을 펼치고 농사짓는 신의 나라와 원시시대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시를 읽는다. 화병에 꽃을 꽂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나 주인의 귀에는 시를 낭독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은 다음날 아침에 시작될 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호박색의 포도주를 보면서 생각한다. 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손이 갈까? 그 일에 자식을 기르는 것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하리라. 더구나 그 일을 게으르고 거짓말을 일삼는 노예에게 시켜야 한다.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것은 마치 땅이 일상 인간에게는 곡식이나 과일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된 것도 토지의 경작을 전적으로 노예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아직 한밤중이어서 주연이 한창일 무렵 노예들은 벌써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감독의 감시를 받으며 병사들과도 같이 길게 줄지어 밭으로 나간다. 노예들은 세계 각처에서 온 자들이다. 파란 눈의 게르만인, 검은 피부의 누비아인, 붉은 수염을 기른 스키타이인. 그들은 모두 각자 다른 별 밑에서 태어났지만 운명의 밧줄이 그들을 이국의 땅에서 결합시켰다. 그들은 모두 이마를 면도로 밀어 눈썹 위의 낙인이 잘 보이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붙잡히면 지독한 벌을 받는다. 땅속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으로 맞거나 옷에 기름을 뿌리고 불에 타 죽기도 한다. 주인은 노예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며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도 노예들은 달아난다. 그들은 자기들의 노동을, 농기구를, 소를, 주인을, 감독을 미워한다.
자유만 있다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좋다. 노예도 인간이다. 그런데 노예는 소나 갱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노예는 홧김에 갱이나 소에게 안갚음을 한다. 그들은 이 도구를 자기들의 적과 같이 생각한다. 도구가 볼품없고 조잡했을 무렵에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발로 포도를 밟아 과즙을 짜거나 도리깨로 탈곡을 하거나 벽돌이나 흙을 운반하는 데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다. 그런데 도구가 개량되어 복잡한 기계가 나타나자 기술이 필요해졌고 도구도 소중히 다루어야 했다. 그러나 채찍 밑에서 강제로 일하는 노예가 어떻게 일이나 도구를 소중히 여기겠는가. 노예의 생애는 몇 년이고 계속되는 장기 처형이며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고난이다. 지주들은 머리를 반쯤 깎고 이마에 낙인을 찍힌 노예를 무척 두려워한다. 노예는 반항하거나 주인의 별장에 불을 지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마군이 오랫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스파르타카스의 반란은 아직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도로 양쪽에 반란을 일으킨 노예를 처형한 십자가가 늘어서 있다. 노예제도의 사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일까? 지주들도 이 노예의 노동과 대치할 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찾기 시작했다. 지주는 토지를 몇 개로 나누어 자유스러운 신분의 농민에게 임대해 주었다. 자유민족이 노예보다 훨씬 토지를 잘 관리했다. 그래서 땅은 또다시 풍성한 수확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소작인을 어디서 찾는가? 자유농민은 모두 빈곤에 시달리다 토지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이다. 부유한 농민도 영락했다. 상업이나 수공업으로 전향하거나 불황자가 되거나 병사가 된 자도 있었다.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주어야 하는가? 불황자를 데려다 토지를 빌려주면 어떨까? 그러나 불황자는 빚을 지고 있어 소작료를 못 내고 저당 잡을 괭이나 소도 없다. 지주는 이래저래 항상 걱정뿐이다. 그러나 소작인도 어떻게 하면 지주에게 진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농촌의 생활은 더욱더 곤란해졌다. 또한 도시의 생활도 역시 어렵게 되었다. 로마의 상인은 불경기를 한탄했다. 직공들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에서 값싼 물건이 대량으로 로마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갈리아에서는 직물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리 제품이, 스페인에서는 은제품 등이 속속 들어왔다. 로마의 도공이나 유리공에 필적하는 직공이 리옹에도, 보르도에도, 트리엘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훌륭한 꽃볕을 거뜬히 만들어냈다. 로마는 수십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노동을 강요했다. 그러나 노동은 위대한 교사였다. 라인 강변이나 센 강변이나 템스 강변의 사람들은 노동에 의해 보다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다. 미개인들은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진보했다. 그런데 로마는 다만 만들어서 진상하라고 요구할 뿐이었다. 로마인의 손은 노동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일하지 않아도 쉽게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장사꾼도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넘는 오랜 여행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런 일은 시리아인이나 아라비아인, 파르테이아인, 이집트인 등에게 맡기면 된다. 그저 명령만 내리면 인도의 보물까지 그 발밑에 대령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 유일한 일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는 잘 훈련된 용감한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군대를 보충해야 했고 마침내는 제국 전역에 주둔하는 거대한 군대를 만들 만한 로마인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게르만이나 갈리아의 용병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이 로마는 거대한 기생충과도 같이 세계의 심장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생충은 결국 모두 파멸하게 마련이다. 로마의 활동력은 점차 쇠약해지고 그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은 점차 강해졌다. 힘이 약해질수록 로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로마가 이탈리아 북부에 구축한 높은 성벽도 타민족의 진입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야만인들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의 대로로 물밀듯이 밀어닥쳤다. 농촌에서 지내는 것도 점점 위험하게 되었다. 별장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성체가 되었다. 도시의 위험도 증대했다. 갈리아의 도시에 신정과 극장과 경기장을 세워 평화의 나날을 장식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갈리아의 거리는 군대의 수경지가 되었다. 시내 중앙에는 병사가 세워져 그 주위에 주택이 군집했고 그것들을 높은 성벽으로 둘러쌌다. 수세기가 지나 3세기나 4세기의 시대도 끝났다. 중세가 가까워졌다. 그것은 말시에도 복장에도 사람들의 표정에도 나타났다. 라틴어에 부르구스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다. 그것은 성체라는 뜻의 게르만어이다. 로마는 그 아름다운 상의를 벗어던지고 턱수염을 기르고 야만인의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북쪽 도시에서는 모피 외투까지 입게 되었다. 우아한 의상 대신에 야만인의 외투를 입다니. 이것이야말로 로마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리라는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로마 제국의 생활은 점점 더 약화되었다. 가는 곳마다 욕심 많은 관리가 있어 백성을 착취한다. 황제뿐만 아니라 고관들은 모두 마치 자기가 황제나 신이라도 된 듯이 생각하고 있었다. 고관들이 밤낮으로 연회를 열어 포식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었다. 굶주린 사람은 배부른 사람보다 몇 배나 많았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돼지같이 살찐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농촌에서는 소작인이 소작료와 세금과 부역에 허덕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로마인의 야만스러운 무자비를 견딜 수 없어 야만인의 자비 밑으로 간다. 야만인이 사는 곳에서는 세금으로 고통받는 일도 없고 노예까지도 로마의 대부분의 자유민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소작이는 지주의 땅에서 도망을 가도 붙들려서 다시 끌려오는 일이 많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땅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서 도망친 빈농이 다시 붙잡혀 오면 그것은 이번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쇠사슬로 변했다. 그들은 지주의 노예는 아니지만 토지의 노예였던 것이다. 법률이 빈농을 그렇게 부리도록 정하고 있었다. 소작이는 자기가 경작하는 땅과 함께 매매되었다. 소작이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나 가래와 같이 지주의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직공은 그 직업 이외의 일을 할 수 없었다. 광부의 아들은 광부가 되고 방직공의 아들은 방직공이 될 의무가 있었다. 예전에도 노동은 멸시되었다. 그것은 노예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빵을 얻기 위해 노동하는 자유민까지도 인간 취급을 못 받게 되었다. 소작인과 직공에 대한 로마 황제의 칙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노동이라는 치욕으로 더럽혀진 이들 인간은 비록 인간의 가치가 있다 해도 인간이라는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노동의 치욕. 무슨 말인가? 이 말이야말로 노예제 국가에 대한 사형 선고이다. 실제로 노예제 국가인 로마의 수명은 이제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도로에는 노상 강도가 우글거렸다. 그러나 노예나 빈농의 눈에는 아마도 그들이 영웅이나 구세주로 보였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지주들은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성체가 된 그 주택의 방비를 더욱 엄중히 했다. 로마의 국가 조직은 바야흐로 붕괴되려 하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무법과 압제가 있었다. 동쪽에 한 사람의 군주가 있으면 서쪽에도 한 사람의 군주가 있었다. 동시에 4사람의 황제가 존재했던 때도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다. 새로운 수도가 몇 개나 생겼다. 트리우에도, 밀라노에도, 니코메디아에도, 콘스탄티노플에도 카이사르와 같은 전제자가 나타났다. 이제 비로소 야만인들은 로마라는 전리품을 서로 분배하고 있었다. 일찍이 금색 독수리 깃발 아래 로마군이 진격한 길을 이제는 프랑크인과 고트인과 섹슨인이 진격한다. 어떤 자는 갈리아를 점령하고
다른 자는 해협을 넘어 브리타니아, 즉 영국까지 손길을 뻗었고 다른 일단은 스페인으로 향했다. 로마는 마침내 죽음의 침상에 누워버렸다. 동방에서 훈족이 침입해 들어와 여러 나라가 불바다가 되었고 구름까지도 피에 물들었다. 일찍이 신들은 어느 집의 문턱에나 화로가에 있으면서 그들을 지켜주었다. 그 신들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어째서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은 마침내 타국의 신, 즉 이집트의 이시스나 바빌로니아의 아스탈레 등에게도 기원하게 되었다. 로마 황제도 페르시아의 신 미트라스의 제단에 참배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마법까지도 믿었다. 세계는 또다시 미신이 가득 차고 편견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다. 인간은 완전히 자신을 잃고 스스로를 무력하고 고독하고 덧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체 학문이 무엇에 소용되는 것일까? 지구가 둥글거나 납작하거나 그것이 자기네들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별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현실의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과학은 우리들에게 자유도 행복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도대체 언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렇게도 희망을 걸었던 과학까지도 저주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노예의 벗이며 학대받는 자의 보호자인 구세주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구세주를 향한 비원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해왔던 소국 유대에서 생겨났다. 이 소국 유대에서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어부나 농민이나 노예나 거지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구세주는 이미 나타나셨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것으로 가난하고 불행한 자를 구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로마의 권력자는 신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그것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큰 강물이 되어 보다 빠르게 도시나 나라로 침투했다. 모든 박해의 수단이 사용되었다. 사자로 하여금 신자의 몸을 찢게 하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소의 발밑에 집어던져 밟혀서 죽게 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신도를 고문했다. 황제의 이름으로 신앙을 버릴 것을 서약하라. 그렇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지배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소년까지도 나는 그리스도 교도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스스로 그 젊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한 고관은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이 신앙은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방법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관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막을 길이 없었다. 로마인은 로마 황제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으로 구분되어 있던 국경의 성벽을 파괴했다. 그렇게 하면 단일 신앙이 생겨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각 민족 고유의 오래된 습관이나 전통까지도 파괴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낡은 신앙의 폐허 위에 황제의 신앙은커녕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조수와도 같이 밀려온 것이다. 이 종교는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로마인도, 야만인도 각 개인은 모두 동등한 인간이었다. 그리스인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플라톤을 상기했다. 그는 올바른 인간의 영혼이 사는 별세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로마인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세네카를 상기했다. 세네카는 악을 대함에 있어 선을 가지고 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 새로운 종교는 플라톤이나 세네카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순순히 받아들여졌다. 알렉산드리아나 카에사리아의 가도에서 군중이 전도자를 둘러싸고 있다. 직공도 노예도 거지도 있다. 그들은 전도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아, 로마여, 치욕으로 물들어버린 신앙이 없는 로마여. 그대가 불에 타고 붕괴할 날이 머지않았다. 불탄재는 그대를 덮고 들깨가 그 거리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오라. 그대들 고뇌를 짊어진 자들이여. 그대들 마음 고든 자에게 번영이 있으라. 그대들에게는 주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노라.
노예들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이마에 낙인이 찍히고 어깨에 상처가 있는 노예들.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절망한 나머지 몇 번이나 압제자와 싸웠던가. 그 싸움 때문에 폐허가 된 알렉산드리아의 집터에는 아직 잡초도 돋아나지 않았다. 많은 거리는 돌과 잿더미로 변했다. 궁전도, 알렉산드리아의 자랑이던 뮤주 신전도 흔적조차 없이 파괴되었다. 그들의 반란은 로마 병사의 칼 아래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거기에는 다만 기적을, 구세주에 의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노예의 소유자까지도 그리스도교 전도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세월이 흘렀다. 3세기도 거의 끝나게 되었다. 로마의 황제들까지도 이 새로운 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오히려 각국을 결합시켜 종복자애의 인종을 가르치는 이 종교는 로마 제국에 있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오랜 박해 끝에 드디어 그리스도교는 승리를 거두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 가르침에 귀의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다른 신의 교보다 훨씬 강대하다. 로마 제국의 구제는 그리스도교의 비호에 맡겨야만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마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일찍이 노예들은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로마 제국의 깃발이 되었다. 그러나 십자가도 결코 로마를 소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십자가는 로마 사교에게 강대한 권력을 넘겨주지만 로마 제국 그 자체는 멸망할 것이다. 노예제도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제국. 그리스도교도 그 제국의 병을 치료하지는 못했다. 다만 죽음의 고통을 오래 끌게 했을 뿐이었다. 사교들은 설교에서 노예를 그리스도교의 동포라고 불렀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려고는 하지 않았다. 노예에게는 천국을 약속하고 지상의 나라는 여전히 권력자들에게 남겨놓았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달아나는 노예나 소작인을 체포하여 학대하고 야만인의 반란을 가차없이 진압했다. 로마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다. 예언은 적중했다. 로마는 야만인에게 포위되었다. 거리는 굶주린 사람들로 들끓고 사람들은 미치광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어머니는 젖먹이까지 죽이는 것이었다. 노예가 시의 권력을 잡고 포위군을 위해 성문을 열었다. 로마의 노예 소유자들은 몇 세기 동안 야만인을 인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야만인도 노예도 그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다. 그런데 그 야만인과 노예가 한패가 되었다. 야만인은 밖에서, 노예는 안에서 들고 일어났다. 로마는 노예 제도에 의해 강대해졌다. 그러나 결국은 그 노예 제도에 의해 붕괴되었다. 북방의 야만인 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하고 그 뒤에서 게르만족과 반달족이 습격했다. 웅대한 신전도 극장도 파괴되고 조각상은 노상에서 뒹굴었으며 로마 시인의 작품이 실린 책은 불태워졌다. 반달족이 어찌 신화 학문을 알겠는가?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던 미개인이었다. 로마의 파괴자 반달족의 이름은 2000년 후인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것은 부끄럽게도 문화의 파괴자라는 이름이며 잊지 못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라 하겠다. 모든 길은 로마의 광장으로 통하고 있었다. 이제 그 광장에는 인적 드문 오솔길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다. 일찍이 세계 정복을 꿈꾸는 도시의 중심의 목표로서 금빛 기둥이 세워졌던 곳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돼지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인간은 미래로 나아간다. 이제 우리들은 인간, 우리들의 영혼과 작별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로마의 멸망이 인류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 책 속을 스쳐갔는가. 거리에서 거리로,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들은 저 영웅, 인간과 함께 그 여행을 계속했다. 우리들은 밀레투스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테네에 들렀으며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에로 여행을 거듭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루크레티우스의 이름을 빌려 인간, 훌륭한 인간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는 이제 이 책을 덮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웅, 인간의 영혼은 언제나 끝없는 미래를 향해 그 발걸음을 계속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끝맺지 못한다. 훌륭한 존재, 인간. 이 거인은 성장과 건설을 계속한다. 기후변화와 질병은 로마 제국 쇠퇴의 와일드 카드였다. 로마의 운명이라는 책에서는 로마의 쇠퇴는 무절제했던 위대함이 맞닥뜨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문명과 야만, 황제와 원로원, 전쟁과 평화 등의 줄다리기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 기후와 질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책은 기후로서 로마사 시대 구분을 하는데요. 기후 최적기, 후기 로마 가도기, 고대 후기 소빙하기가 그것입니다. 지은이는 기후변화가 외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규칙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역사의 와일드카드라고 보았는데요. 특히나 로마 제국이 지중해 기후대에서 몬순기후, 열대림 변두리까지 뻗어나가 지구상의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한 점에서 기후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기후가 요동치면 환경변화가 촉발되어 질병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신전, 공중목욕탕, 상하수도, 원형 경기장 등 로마의 인프라가 포문나지만 공중보건은 낙제점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긴 벤치에 검은 구멍을 나란히 뚫은 형태로 뚜껑도 없었습니다. 하수도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아니라 폭풍우 때 빗물을 흘려보내는 지하 배수로였습니다. 가정용 화장실은 하수도와 연결되지 않아 주택가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미생물이 번성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도시 밖에서는 숲을 베어내고 강줄기를 바꾸고 늪으로 도로를 내면서 자연 속 숙주에서 잠자는 미생물을 깨워 도시로 불러들였습니다. 로마에서 미생물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기 로마사를 세 개의 팬데믹으로 구분하는데요. 서기 165년에 시작된 천연두, 249년부터 262년까지 로마를 휩쓴 페스트 에볼라 바이러스, 542년경 발생하여 749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제국을 핥힌 흑사병입니다.